저는 인천에서 10만 원 이상 소명하라고 했습니다. 조건부인가? 네. 인천 망해라. 연체가 시작되면 재산 월급이 바로 압류되나요? 영상에 질문 남겨주셨는데 집이나 집안의 물건도 3개월 내에 압류가 들어오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집은 이제 뭐 부동산 그 자체에 압류가 들어오느냐 요 부분이신 것 같고 집안의 물건이라 하면 우리가 소위 동산이라고 표현을 하죠. 집 같은 경우는 사실은 등기부에 가압류가 연체 직후에 바로 들어올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집안의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산 압류가 되고 동산 압류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바로 들어오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네. 어떻습니까? 일단 뭐 결국에는 가압류냐 압류냐 뭐 네. 요거를 좀 구분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사실 실무적으로 봤을 때 동산 가압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그렇죠. 제도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사소송 판결을 얻어서 압류 절차를 들어올 때도 동산 압류는 사실은 굉장히 마지막 단계로 보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채무자의 어떤 재산을 다 탐지를 했는데도 없을 때 그때 비로소 마지막으로 검토하는 거고 동산 압류 집행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채무자가 출석도 해야 되고 여러 절차들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집기류들 압류되는 거는 3개월 내에 연체 이후겠죠.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부동산 자체 집에는 등기부에 가압류로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지만 집 안에 물건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3개월 이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개인회생 편파 변제 실제 사례 딸의 도움 없이 못 버티는 식당 편에서 햄린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네요. 누나한테 빌린 돈 6,800만 원을 갚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코인 투자가 잘 돼서 빚보다 재산이 더 많았는데 이 경우도 편파 변제인가요? 제 재산이 어머니 집 지분으로 공시지가로 2,300만 원, 보험해약금 2,500만 원, 점포보증금 1,000만 원, 권리금 3,800만 원, 편의점 물건보증금 1,500만 원, 코인에 1억 원, 합에 2억 1,000만 원 정도 있었고 그 당시에 빚은 1억 4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네. 누나한테 갚은 돈이 편파 변제가 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채무가 재산보다 더 적은 상황, 그러니까 재산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뭐 편파 변제 내지는 사회 행위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편파 변제가 안 되지만 실제로 저희가 사건을 근데 처리를 하다 보면 그 당시의 상황과는 무관하게 어쨌든 개인한테 가족한테 먼저 갚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청산 가치에 반영해라. 이 부분은 편파 변제로 보여진다라는 보정들이 좀 계속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죠. 네.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뭐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도 이분 이제 뭐 파산하신 거였는데 보이스피싱으로 크게 사기 피해를 당하셔가지고 파산에 이르게 됐는데 그 전에 마찬가지로 재산이 이제 훨씬 많으신 상황이었고 그 재산으로 사치성 소비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뭐 해외여행도 뭐 자주 가시고 이래서 이 부분은 이제 파산관제인이 문제를 삼은 적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그런 사치성 소비를 지출하거나 뭐 해외여행을 가거나 이럴 당시에는 채무가 훨씬 적었다라는 걸 설명해서 뭐 무리 없이 이제 면책을 받은 케이스들도 있었는데 이런 보정이 만약에 나오게 됐을 때 어떻게 다투느냐 이게 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행위에 대해서 회생위원도 좀 오인을 하는 포인트가 있는 게 재산 처분에 따라서 채무 초과 상태를 야기하거나 가속화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재산 처분을 했는데 채무 초과 상태가 안 됐다. 이거는 이제 사회행위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민사상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각이 될 사유고 그럼 여기 개인회생 절차로 끌고 들어온다면은 사실 내가 이제 자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누나한테 가족한테 일부 돈을 먼저 갚았다라고 해서 개인회생 절차에서 의미하는 편파 변제라고 좀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근데 다만 보정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보정은 나올 것 같기 높죠. 때문에 이걸 이제 좀 법리적으로 잘 다퉈서 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보면은 이렇게 문의를 주시고 다른 사무실에도 이제 여러 군데 물어보신 다음에 저희한테 꼭 전화를 하셔서 말씀하시는 게 그렇죠. 다른 사무실에서 이거 안 안 된다. 된다는데 예. 이거 편파 변제라서 예. 뭐 청산 가치로 얼마 잡힌다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희가 그러면 요런 로직으로 요런 안내를 드리면 저희를 또 못 믿으세요. 그죠? 그죠. 다른 데는 다 안 된다는데 된다는데요. 너네만 된다는 게 이상한데. 그러니까 근데 사실 네. 제가 그런 포인트 있을 때 사실 네. 좀 여담이긴 하지만 좀 굉장히 좀 답답한
중요한 게 뭐냐면 된다고 그러니까 원하는 답변을 드린 거죠. 어떻게 보면 유리하게 의뢰인에게 유리하고 됩니다라고 하는데 안 된다라고 이제 계속 고집을 부리시면은 이제 뭔가 제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하죠.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상담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저기 좀 이제 상담 받아보시면서 요 의견 또 들어보시고 그럼 사실 이제 제가 설명한 내용을 다른 사무실에 다시 전화해서 이 변호사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된다는데요 라고 말하면 단언컨대 그 사무실에서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쪽 변호사님이 모르겠죠. 그러니까 상담을 안 하실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뭐 요 케이스 놓고 보면은 편파 변제로 보기 어렵다.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댓글 읽기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파산 신청 후 일을 시작하는 것은 괜찮나요? 재산 은닉이라 함은 1, 2천만 원을 은닉해도 면책 불허가 사유일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네. 그러니까 파산을 신청해놓고 파산 선고가 나지도 않았는데 뭐 일을 한다라고 하면 요거는 파산 절차 남용으로 기각되겠죠. 네. 물론 이제 뭐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최저 생계비 미만으로 소득 자체가 뭐 이제 뭐 150만 원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파산 절차는 뭐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겠으나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법원이 봤을 때도 뭐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고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법에도 회생과 파산이 둘 다 가능할 때에는 회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파산 절차의 남용으로 파산 신청이 이제 기각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재산 은닉이라 하면 1, 2천만 원은 은닉해도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되는 건 맞죠. 왜냐하면 면책 불허가 사유의 어떤 금액의 높고 낮음은 고려하지 않게 되어 있으니까. 다만 전체 재산 중에 그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서 심각하지 않다거나 그 미미하다라고 판단한다면 요거는 이제 뭐 재량 면책의 사유가 되기도 하고 일정 부분은 이제 뭐 환수금으로 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으니 반드시 면책 불허가 된다라기보다는 면책 불허가 사유이기는 하지만 재량 면책의 가능성도 그 재산 규모나 채무 전체 규모에 따라서 이제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급 명령 이의 신청서 작성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영상에 댓글 남겨주셨는데 요즘 다 전자소송이 가능하니 로그인해서 전자소송으로 보내도 되지 않을까요? 절차도 영상 올려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전자소송 자체가 공인인증서 로그인도 해야 되고 오히려 훨씬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안내를 드렸거든요. 영상으로.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전자소송으로 보내시는 거에 대해서. 전자소송으로 보내시는 거를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전자소송이 막상 해보시면은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그리고 뭐 그 절차 안에서 사실 이제 서류를 이제 내고 하는 거를 블로그라든가 이런 걸 이제 젊은 분들은 보고 좀 잘 따라 하시는데 또 그거 못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막히고 전화 오시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냥 늘 안내드리는 건 그냥 출력하셔서 법원 민원실 가시면 거기서 어차피 접수도 다 해주고 처리가 다 일괄되니까 그리고 요거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의 신청서 같은 경우는 뭐 문제가 없겠지만 소송도 관련해서는 소 제기를 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에서 뭐 인지대 송달료 뭐 그런 이슈도 또 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제 뭐 변호사의 도움 없이 나홀로 소송 진행해야 된다라면은 전자소송보다는 그냥 민원실 방문하시라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네, 저도 그래서 같은 의견인데 전자소송은 우리가 윈도우와 맥 운영체제가 있는데 맥에서는 못 쓰죠. 그렇죠. 윈도우에서 사용해야 되고 윈도우에서 사용할 때의 문제점은 첫 번째로는 공동인증서라고 하죠. 공인인증서. 이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전자소송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보면은 카카오 인증서나 뭐 네이버 인증서, 금융인증서 같은 걸 사용하시면서 굳이 전자소송을 위해서 이걸 안 쓰는데 발급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금융 사이트들 들어가려면 액티브엑스나 뭐 이런 설치 프로그램들 막 덕지덕지 설치해야 돼가지고 한 대여섯 개 프로그램 깔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전자소송은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에서 보안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관련 프로그램 한 6, 7개 정도 또 일괄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해서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야 되고 공인인증서로 서류를 낼 때마다 그걸 다시 서명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이면 이미 우체국 가서 보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사실. 어차피 서류 한 장 보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 전자소송은 굳이 안내를 드리지 않는다. 라는 점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절차도 영상 올려달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냥 저희는 그런 어떤 기본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절차 별로 어렵진 않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깔아야 되는 프로그램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공인인증서도 만들어야 돼서 그게 너무 번거롭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댓글 읽기 영상에 댓글 남겨주셨어요. 저는 인천에서 10만
10만 원 이상 소명하라고 했습니다. 조건부인가? 네. 인천 망해라. 10만 원. 이거는 뭐- 요즘에 10만 원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일단 뭐 위로의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거에 대해서? 사실 10만 원 이상이면은요, 굉장히 흔하게 소비 패턴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출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뭐 어떤 사용처를 봤을 때 생각이 나지 않는 어떤 그런 것도 굉장히 그쵸. 엄청 많을 많을 수밖에 거예요. 없죠. 이게 사실. 그러면 사실 이거를 소명을 하는 과정 자체도 굉장히 품이 많이 들고 어려울 걸로 보이는데 어떤 물가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10만 원 이상 소명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네. 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조건부인가까지 이렇게 붙으신 것 같은데. 찍히신 것 같은데, 네, 그쵸. 뭔가. 제가 이제 오히려 대묻고 싶은 거는 네. 혹시 법원이나 회생위원한테 어떤 좀 밉보이신 게 있는지 아니면 채무사용처나 네.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불성실했던 건 아닌지 여쭙고 싶어요. 왜냐하면 작년쯤에 제가 광주지방법원에서 네. 그 보정에서 다퉜더니 채무사용기간도 5년, 7년으로 늘려버리고 금액 자체도 이런 식으로 확 줄여가지고 모두 다 소명하라 거의 뭐 보복성 보정이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 상황이 떠올라가지고 네. 예. 어쨌든 뭐 이렇게 보정이 나온 이상 만약에 이거를 이행 안 하거나 부당하다라고 하면은 신청이 불성실하다고 그렇죠. 사건은 이제 기각하려고 기각시키겠죠. 마음을 먹은 거기 때문에 최대한 대응하실 수 있는 한도에서 대응을 하시되 만약에 이제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사건이 뭐 기각되거나라고 한다면은 즉시항고를 통해 가지고 다투셔야죠. 법리적으로도 좀 충분히 다투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사무실 선택 실패하지 않는 방법 영상에 댓글 남겨주셨어요. 하기 전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겠지요. 하면 진짜 성사가 안 되면 이자가 늘고 거래 불량자가 되고 돈은 돈대로 없애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고 소명까지 해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니죠. 확실히 된다면 문제 없는데 물어보면 무조건 된다고 하니 참 힘드네요. 얼마 동안 카드도 못 쓰게 되고 참 생각이 많습니다. 쉽게 빨리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시를 써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개인회생 진행하기 전에는 참 많은 고민을 그렇죠. 다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 자체가 뭐 그렇게 선뜻 하게 되는 제도는 아닌 것 같고 심리적으로 봤을 때도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잘 짚어주셨는데 뭐 물어보면 무조건 된다라고 하니 이 맞아요. 부분에도 이제 네. 저기 선뜻 신뢰가 잘 안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걸로 좀 돌아와서 무조건 된다는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또 사실은 상담을 한 건이 그거였어요. 다른 사무실 진행 중이신데 네. 지금 무조건 지킬 수 있다. 무조건이라는 건 없죠, 사실 솔직히. 그래서 네, 소송 절차에서. 그냥 뭐 걱정 없이 진행하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이 이제 맞닥뜨리신 거고 네. 이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상담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거는 사전에 좀 검토를 충분히 하고 금융기관하고 협의가 먼저 됐었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미 타이밍적으로 좀 지난 상황이라 그래서 일단은 된다라고 하면은 뭐 듣기 좋죠. 듣기 좋고 신뢰가 갈 수도 있는데 계속 반복되기는 하지만 좀 여러 전문가들과 상담 받아보시면서 좀 데이터도 쌓으시고 그렇게 진행하는 게 가장 권장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무조건 된다라기보다는 된다라고 했을 때 왜? 어떤 근거로 그죠? 어떤 절차와 어떤 프로세스를 밟아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지 그 근거들도 항상 같이 챙겨서 좀 들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1차 보정 공고 살펴보기 의정부 지방법원 편에 댕댕이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어요. 예전부터 의정부 지방법원이 보수적이라고 나온 것 같은데 개인회생 의원분이나 판사님 또 다른 분들로 많이 바뀌셨을 텐데 바뀌는 거는 없는 것 같은데 법원 내력 그런 걸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네, 이거는 이분 질문 주신 것처럼 네. 저도 항상 궁금했던 그렇죠. 부분입니다. 네. 회생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판사나 검사들처럼 지역을 이렇게 순환하면서 근무하지는 않고 해당 지역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네. 뭐 그렇다 치더라도 판사들은 어쨌든 그렇죠. 2년이나 4년마다 보직이동, 인사이동을 하는데 왜 특정 법원만 문제가 있는 거기만 것인가? 가면은 갑자기 그렇죠.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떤 법원의 내력에 그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는 법원의 내력이고 그만큼 특히 이제 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판사들이 사건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라고 봐야겠죠.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판사들은 순환직이고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하는데 유독 네. 그 부분만 가면은 네. 뭔가 성향이 바뀐다. 이거는 다른 이제 그 외력이 있는 것이고 외력이. 판사님들께서 뭐 이렇게 네. 크게 관여를 하시지 않는 것 같다. 아쉬움이 있다. 네. 그래서 회생법원이 설치돼서 긍정적인 변화가 근데- 기대된다. 이렇게 좀 수습을 해보겠습니다. 의정부는 회생법원이 아닌데. 아니죠. 네, 그렇죠. 의정부지방법원은 이제 네. 회생법원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재 체제에서 가장
좀 보수적인 법원, 네, 우영우 지방법원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도 좀 전반적인 통일적 운영을 위해서 타 법원에서 시행 중인 어떤 지침이나 그런 제도들에 대해서는 통일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네. 한번 개진해 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이런 거 말씀을 네. 드리자면 이제 제가 이제 회생위원 분들 몇 분 아는 분도 있고 음. 해서 말씀을 들어보면 특히나 이제 법원 공무원 중에서도 회생위원 하시는 분이 있으니 다른 업무 하시다가 회생위원이 처음 되면은 기존에 데이터도 없고 참고할 게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다른 분들이 기존에 사용하시던 그 보정 권고 양식이나 샘플이나 내용을 그대로 받으셔서 차용해서 사용하시다가 본인만의 스타일로 커스터마이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 법원에 내려오던 그 기조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업무 진짜 실무적인 측면에서 보면 새로 왔어요 회생위원. 그럼 전임자가 인수인계 해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법원은 이렇게 하고 이런 거는 봐주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일단 듣고 업무를 시작하면 또 그런 어떤 그 사상적 기초에서 네. 시작을 하니까 아무래도 법원별로 좀 그런 내력, 뭐 특징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무 준칙이나 어떤 내부 업무 처리 지침을 명확히 규정을 해서 그 기준을 잘 잡아줘야 되는데 회생법원이 아닌 지방법원들은 그 기준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또 더 문제죠.